그러면은 제가 이 가치투자 유니버스에 오신 부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굿타이밍인가요?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장이 안 좋아서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반대로 장이 안 좋아서 오히려 궁금해서 많이 오실까 싶었는데 그만큼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제가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용기를 좀 드리는 순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이맘때 신년 인터뷰 영상을 올리면서 몇 가지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1년 만에 꺼내서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복기 그리고 AS를 해드리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신년 인터뷰 영상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었죠. 성장주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비싸지고 반대로 가치주는 너무 쌌으니까 다른 찰명 기울 것이고 너무 빠진 것들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호 중에 하나로 많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자리에서 내려오신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때가 거의 극에 달했을 때가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측은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진짜 그럴까? 성장주가 이렇게 꺾일까? 가치주가 갈 만한 이유를 못 찾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참 이 주식시장이 묘하게 이게 너무 극에 달하면 또 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사이클을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저희의 성과의 배경이 작년 성과의 배경이기도 했고 뭐 굉장히 큰 변화 그리고 성장주에 집착하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힘든 그런 변화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몇 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얘기를 드렸던 건 사실 2020년 신년 인터뷰 때 좀 주목해서 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KTNG, FNF, 메일유업을 2021년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또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단연코 이 중에서는 FNF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작년에 제가 이제 70% 조금 넘는 그런 수익률을 올렸는데 그 상당 부분을 사실 FNF 한 종목 아마 제 느낌으로는 매수가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5배, 6배 정도가 오른 것 같은데요. 그만큼 큰 변화가 있었고 또 기업 가치의 큰 폭의 개선이 있었던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돌이켜보면 앞으로 얘기 드릴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FNF라고 해서 2021년 초에 뭐 엄청나게 뭐 환경이 좋고 의류주가 올라갈 만한 상황이고 뭐 전혀 그렇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만큼 그 시기에는 사실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알기가 힘들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액션들 그 기업 가치가 개선되는 때에 맞춰서 뭐 비중을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은 종목은 줄인다든지 뭐 그런 식의 조치를 하는 게 또 중요한 그런 교훈을 남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KTNG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일단 KTNG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다 보니까 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배당을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면세점 판매라든지 그리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코로나에 발목이 잡히면서 그렇게 큰 폭의 주가 개선은 좀 있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뭐 KTNG가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더 매력적이라는 판단하에 사실 이 종목은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내년 이맘때 이 종목 얘기를 다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만한 종목이 이제 메일유업이실 텐데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도 사실 이 메일유업 질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몽바님께서 셀렉스 바리스타 이런 제품의 브랜드 가치에는 공감이 되지만 뭐 수출이 안 되니까 Q가 제한적이고 P 또한 우위가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단점을 이제 지적을 하셨고요. 성장성이 좀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지시읒지은님은 하이뮤온이 작년에 이제 매출이 높았었죠. 그래서 셀렉스 대비해서 잘해서 이건 아이디어가 좀 틀린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메일유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맞은 거는 셀렉스가 벌써 뭐 매출액이 800억이 넘을 정도로 제가 메일유업 처음 투자할 때 셀렉스 매출이 0이었거든요. 사실 소비재에서 800억의 매출을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뭐 상암 목장이라든지 아몬드 브리즈라든지 이런 신규 품목들의 성장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실적 자체가 그렇게 후퇴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은 이제 제자리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편의점 트래픽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컵커피 같은 것들이 좀 부진했었죠. 그리고 분유는 계속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 중국 수출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어쨌든 실적이 유지된 상황에서 주가만 좀 빠졌기 때문에 뭐 저평가 정도는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저는 음식료 중에서 사실 음식료라고 하는 게 뭐 단기에 그렇게 실적이 히트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 팍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고 사실 음식료를 접근할 때는 단기의 상승폭보다는 좀 장기로 꾸준히 올라가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음식료 투기의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메일유업에 이제 부여한 역할은 일단 음식료 중에서 가장 싼 저평가된 종목, PR 7배짜리 종목. 그래서 조금만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갖고 있기에 마음이 편한 그 정도를 제가 사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 더해서 뭐 남양유업 작년에도 시끄러웠었죠. 그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경쟁자의 어떤 경쟁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가 아직은 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환경이 뭐 FNF나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막 우호적으로 가지는 못해서 올해 한 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벤사도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결국에는 나이스 정보통신이죠. 메일유업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 있으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실적이 거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사실 좀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시장 지배력이 좋고 싼데 아직은 총매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총매를 기대했던 것들이 일단은 좀 사라진 상황에서는 한 중단 정도 비중 뭐 한 4% 정도의 비중을 제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FNF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높게 유지하고 KT엔진은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뭐 똑같이 어느 한 시점에서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후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들이 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이 사례를 보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메일유업 이 부자TV를 보시는 분들 메일유업의 좀 전문가들 같으신데 이제 승호류님께서 이제 멸균팩으로 된 수입 우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여기도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가격 경쟁 저희도 리서치를 따로 해봤는데 뭐 가격 경쟁력은 그렇게 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종봉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나이스 정보통신이 이 수수료 인하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죠. 어느 정도 예측된 왜냐하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인데 뭐 여전히 이 부분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내용을 뜯어봤을 때는 뭐 실질적인 인하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 멸균 우유를 또 온칠 기사님이 드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가격이 좀 올라가는 좀 추세여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진 않은데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댓글이나 이런 데서 사실 투자자이시기도 하고 저의 시청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소비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뭐 그런 정보도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 의견들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VIP 하면은 사실 메리츠 좋아하는 그 하우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사실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는데 참 이제 오래 인내하고 좀 쉬었던 그런 종목이죠. 특히나 보험주가 오르겠어? 뭐 금융주가 오르겠어? 이런 산업적인 편견이 또 굉장히 많았던 그런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 금융지주를 당시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너무 싸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게 싸다. 하지만 코로나의 수혜도 분명히 일부 있고 실적도 매우 좋아질 것이고 뭐 2023년의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메리츠화재와 메리츠 금융지주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좀 모였습니다. 사실 주식이 이렇게 크게 뻗을 때는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 번에 모이면서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데 2021년이 사실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 금융지주의 그랬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손해율이 굉장히 안정화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 프로그램을 이제 배당을 좀 줄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게 또 주가를 또 부스트 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 사이클로 도래하면서 뭐 메리츠화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주에 대한 센티멘트가 개선되는데 너무 쌌던 거죠. 그러면서 용수철이 튀어 올라가듯이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이 종목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보니까 작년 말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뭐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다. 굉장히 이제 격세지감을 느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맛에 또 같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편견과 그리고 저평가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또 반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걸 겪으면서 가치 투자에 대한 선호도와 믿음이 이렇게 커져 왔지를 또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사례이기도 했었습니다. 김창수님이 잘 알아주네. 고생 많이 하셨죠라고 하셨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죠. 예, 이거 뭐 사실 저 포트폴리오에서 빼라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옥소리 메시님 이제 훌륭한 경영진 사례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걸 보면서 아마 그런 편견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 또 현금의 재발견을 또 불타는 복례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뭐 저는 한국판 현금의 재발견을 쓰게 된다면은 아마 뭐 김영범 부회장이나 그리고 뭐 LG생건의 차석용 부회장님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LG생건도 사실 그렇게 막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10배 오르고 차석용 부회장님이 그렇게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또 보면 주가에 부침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퀄리티가 높은 기업들도 길게 보면은 올라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이 주식시장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영을 잘하는 회사로 한솔케미칼이라는 동국제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하반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가단과 소비재에 있어서는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괜찮았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과산화수소의 원료가 되는 원재료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원가 압박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고 신규 사업으로 MB라텍스 사업이 이제 캐파로 올려서 진행하는데 마침 그때서부터 이제 가격이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는 한솔케미칼이지만 반도체랑 그 소재 회사잖아요. 뭐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회사인데 실제로 케미칼에 가장 가까운 사업이 갑자기 이제 그 상황이 바뀌면서 주가가 이제 약세를 보였는데 뭐 사실 한솔케미칼은 뭐 제품의 확장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미래 산업을 같이 이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아이디어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원가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사실 2020년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KTNG, FNF, 메일유어, 메리츠에 비해서 올랐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대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하락폭이 지금 반대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데 또 1년 뒤에 저희가 또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바로 1년 뒤를 봤을 때는 또 본연의 그런 강점들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제약은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 미스를 하면서 좀 많이 빠지게 됐는데 뭐 여전히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라인업을 확장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약국에서 파는 OTC 약의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인사돌 같은 메가 브랜드의 마진이 높은데 이게 이제 재작년에 기저가 높고 그리고 약국 트래픽이나 이런 거가 줄어든 상황에서 공장 이전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많이 빠져서
사실 저도 오늘 라방을 하면서 아마 뭐 동국제약이나 한솔케미칼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회사 자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좋은데,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사실 매출이 늘어나고 경영을 잘하는 걸 보여왔기 때문에 기대는 하실 텐데, 과연 지금이 이제 적절한 타이밍일까? 혹은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구조적인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아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들 좀 여쭤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개구리니 동국제약 화장품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경품으로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아까 라방 들어오기 전에 세수하고 그 마데카 크림 바르고 왔습니다. 동국생명과학은 분할이 아니고요. 원래 지주에서 갖고 있던 사업 부분을 동국제약의 그 판매 부분이랑 합치면서 자회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지분율이 100%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시킨다기보다는 자회사인데 이제 상장을 지금 추진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동국제약의 눈물을 도미넌트님이 이제 달아주셨는데 사가지고 좀 근데 뭐 길게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뭐 실력이 갑자기 뭐 없어지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김나부님 이제 인사돌이 좀 과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으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리플 J님 매일 유업 언젠가 빛을 보겠지요. 예, 지금 같은 배를 타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여전히 회사 열심히 하고 있고 셀렉스 매출도 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다 모든 걸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퀄리티와 DNA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추적을 해 나가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FNF가 될지 KTNG가 될지 그걸 이제 계속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업을 말씀을 또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배는 뭐 사실은 나이스 정보통신 하나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의류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제가 당시에도 이제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의류주 얘기했는데 당시로서는 반응이 적었던 것 같아요. 워낙 성장주가 득세하던 때였기 때문에 의류주가 오르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날씨가 받쳐준 영향도 있었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FNF랑 한섬에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의류주의 전망이나 의류주가 이렇게 됐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FNF와 한섬에 저희가 내린 의사결정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FNF는 한 6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그때 비중만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장기 보유 상태로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한섬은 저희가 그 의류주가 각광을 받아서 올랐을 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두 회사의 차이가 있나? 그거는 결국에는 주가가 올랐는데 계속 사야 됩니까? 사전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쫓아가서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 많이 빠진 걸 사야 됩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라는데, 그리고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FNF를 팔았는데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타이밍 잡는 거 원래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면 교과서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도 주가하고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원론적인 거고요. 근데 이러면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쓰는 용어로는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 차례 올랐다는 거는 뭔가 회사에 좋아지는 면을 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좋아지는 게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영원히 계속 잘 될 거냐 하면 현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무언가가 주가가 오른 시점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1차로 오르고 2차로 오르고 3차로 오르면서 과거의 동서처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FNF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저희가 어떤 이어달리기를 봤냐면요. 일단 아직 뭐 오늘 저희가 FNF랑 소통을 해보니까 지금 뭐 500개가 조금 중국 매장이 넘었던데 기본적으로 1000개까지 갈 거라고 보고요. 필라의 레퍼런스를 보면은 2000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지금 주가를 밀어올린 동력도 아직은 포화 상태라기보다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작년에 FNF가 어떤 일이 있었죠? 테일러메이드 본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이 기사로 나왔는데 에비타가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잘 산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유관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뒤에 이어달리기 이것도 결국엔 가설입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볼 때는 중국의 확장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테일러메이드가 또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아직은 정확하게 잡히진 않지만 디스커버리의 해외 진출 같은 경우도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은 장기 보유하기가 편해지는데 한 섬을 저희가 뜯어봤을 때는 이어달리기가 화장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안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만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한 섬은 이어달리기 하기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리고 내수에서 좋았던 부분, 오프라인 매장 혹은 온라인을 강점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성장률이 슬로우 다운하는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서 이제 그 판단의 차이를 낸 겁니다. 사실 뭐 골프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는데 그때 저희가 리서치를 할 때는 사실 GDR이라는 부분의 흑자 전환 이런 걸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뭘로 이어달릴까? 그게 바로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확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제품 확장, 지역 확장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이어달리기가 되면은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한섬의 새로운 화장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네. 10분 스캘핑 님이 오해라 너무 비싸요. 저 사실 저도 비싸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비싸게 잡아놨는데 인생 브랜드가 과연 헤리티지가 없이 저걸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내부 토론을 해봤는데 저희도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망한 산업, 이 산업 한번 지켜보자. 자, 이 중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가 예측이 맞은 부분이 이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이제 K 드라마가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쪽 산업을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된다. K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뭐 결정적인 이제 히트작이 나왔었죠.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K 드라마를 보는 시각을 많이 바꿔준. 그래서 뭐 드라마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뭐 상당히 맞은 부분, 기대 이상의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펫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사전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공뷰하는 투자자님이 펫 시장이 꽃을 피울 것인데 펫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전망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병규님이 주변에 봐도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꾸준히 느는 것 같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시냐? 저는 산업이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이미 뭐 만개한 시장이라보다 한참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주요 트렌드로 꼽는 것 중에 뭐 노령화, 저출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 둘 다 해당하는 산업이 참 많이 없거든요. 멜료만 하더라도 이제 저출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걸 이제 고령화, 거기서 이제 단백질 제품을 팔면서 이제 벌충하는 그런 개념인데 둘 다에서 같이 떠오르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펫입니다. 이제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안 낳고 개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외로워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제 저희가 리서치를 해본 문제는 이 시장이 너무 파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업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게 이제 K 에스테틱 같은 거랑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지는 산업이지만 충분히 상장회사 중에서 고를 만한 게 있는데 펫은 아직은 그런 게 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펫 산업이 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자생적으로 나오기에는 외국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국내 투자를 위주로 하는 데다 보니까 사실 또 외상과 특히 사료 같은 경우에 이제 외상과의 경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변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산업은 좀 지켜보자. 하지만 산업은 반드시 커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산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위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은 많이들 이제 그 반려동물 키우시니까 충분히 아이디어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기식은 이것도 참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렸는데요.
일단 산업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봐도 이제 건기식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반은 틀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는 코로나 때 너무 산업 성장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작년에 성장을 한 게 그렇게 이렇게 시장의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자체가 관심 밖으로 좀 소외가 됐고요. 성장은 했지만 기대가 좀 컸던 것 같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브랜드 시장 경쟁이 크니까 OEM 업체들에 주로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흥이라든가 아니면 노바렉스 이런 회사에 집중을 했는데 각각의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서흥 같은 경우는 운송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물류 차질이 좀 생겼었고 여기에 이제 걸렸던 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죠. 저희가 이거는 좀 미리 파악을 좀 못했던 부분인데 그게 있었고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공장을 이제 하면서 이제 거기서 초기 비용이 나오는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계속 봐야 되는 산업은 맞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겠지만 작년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 중에서 뭐 몇몇 아이디어는 올해도 이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뭐 저라고 해서 모든 예측이 다 맞는 거는 아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높은 수익률을 올렸던 거는 결국에는 몇몇 종목들, 특히 저평가돼 있으면서 아이디어가 맞았던, 그러면 2단 점프를 합니다.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한 번,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한 번,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 종목들이 몇 개가 나오게 되면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노바렉스 찰스 채님께서 노바렉스는 중국에서 이어달리기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OEM은 그냥 국내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도로님이 뉴트리도 리서치 하시나요? 근데 거의 건기식 다 저희가 보고 있고요. 작년에 사실 건기식에서 가장 아픔을 줬던 종목은 저희는 당연히 안 갖고 있었지만 뭐 코스맥스 엠비트라든지 뭐 콜마 B&H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사실 건기식 에서 좀 많이 그 아픔을 줬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3프로 TV에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6월에 한번 출연했고 8월에 한번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6월에 제가 이게 이제 당시에 썸네일인데 6월에 인플레 시대가 왔다. 그래서 투자의 흐름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지금만큼 그렇게 확연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심지어는 뭐 페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뭐 별거 아니다. 디플레 시대 워낙에 오래 갔기 때문에 인플레가 되겠어? 라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회사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미 인플레가 좀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원가 압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을 제가 감지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회사를 사야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좀 맞은 부분이죠. 그리고 8월에 출연해서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그 시장의 양상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전까지는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상반기는 명백하게 가치주의 시기였었거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종목도 있었지만 실제로 효성 TNC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저희는 화학주,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저희는 주로 포지션 안 갖고 있었지만 철강, 건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장세가 하반기에도 갈 거라고 봤었는데 그런 가치주에서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고 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피크아웃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치주냐 성장주의 논쟁보다는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더 중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느낌으로 받은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적 장세니까 실적이 나오는 거, 실체적인 실적이 나오는 걸 골라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지난 얘기지만 다시 꺼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이 올해도 뭐 12월 31일까지는 인플레가 나고 실적 장세로 가다가 갑자기 1월 1일이 되면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안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셉 조님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하워드 막스 말처럼 시장에 사이클이 있다는 말에 동의하시는지, 마켓 타이밍과 사이클 파악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하워드 막스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죠. 뭐 가치 투자들은 개별 종목만 보는 줄 알았는데 왜 마켓 사이클? 근데 그거는 어떤 예측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사이클, 크게 변하는 마켓 사이클과 경제 환경에서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하워드 막스의 뜻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계절에 대한 비유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일매일의 날씨를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크게 변하는 계절에서 어떤 옷을 주로 챙겨 입어야 되는지, 특히나 지난 계절에 맞는 옷을 계속 추웠으니까 패딩을 입고 있다가 날씨가 풀렸는데 계속 패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최대한 배격하는 의미에서 사이클, 우리가 어느 사이클에 있는지를 좀 아는 게 좋다. 그런데 뭐 이게 언제 오는지 뭐 이런 식의 마켓 타이밍을 쓰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최근에 제가 이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이 일본 분석가 얘기를 제가 몇 년간 거의 인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옛날 이론을 다시 꺼내든 이유가, 이분이 얘기한 증시의 사계절이 최근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분은 시장의 변화를 이제 사계절에 비유해 가지고요, 이제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순환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금융장세 2020년, 실적장세 2021년, 역금융장세 2022년을 붙이면은 정확하게 지금 연 단위로 계절이 순환하는 게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장세마다 제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2020년으로 한번 우리가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흔히 금융장세에서 나타나는 일들 한번 맞춰볼게요. 첫 번째로 금융장세에서는 숫자 무용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뭐가 나왔죠? PDR 이런 게 나오죠. 숫자 올 필요 없어. 그리고 스토리와 내러티브가 숫자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 거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융장세의 특징은 유동성은 많고 경기는 안 좋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역금융장세는 반대예요. 경기는 좋은데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금융장세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투자의 기준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투자의 기준을 헐겁게 봐서 웬만한 뭐 우리가 따져야 될 기본적인 포인트들을 챙기지 않고 이게 조금 나태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이게 제가 금융장세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2009년에도 제가 느꼈었고 이제 2020년에도 느꼈던 거였는데,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을 멍청하다라는 조롱이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바보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면이고요. 2012년, 2013년 그리고 작년 제일 좋아하는 국면이고, 저희의 강점이 가장 크게 드러나고 수익률도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이때는 저평가와 실적이라는 숫자가 부각이 되는데, 저희에게 좋은 점은 업종을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장세에서 업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는 놈만 계속 가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올드 이코노미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숫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융장세를 거치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싸져요. 그러니까 99년도에 롯데칠성 뭐 5만 원이었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완전히 저평가된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실적 장세를 만나면은 용수철 튀기듯이 팍 튀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수익률이 가치 투자자들한테 나온 거죠. 실제로 제가 대학생 투자자 때 2001년도에 수익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2001년, 2002년도가 되게 높았었어요. 실적 장세는 이런 국면이었고 이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계절은 어디냐? 지금은 실적 장세와 역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국면입니다. 역금융 장세에서는 이제 해스케이님이 이제 질문 올려주셨는데, 이게 역금융 장세가 이제 가을에 내리는 가랑비 같은데
우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VIP의 현금 비중은 역금융 장세에서는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금융 장세 때 부풀어 있던 종목들이 아직 다 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뭐 완연하게 실적 장세가 다 만개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실적에 이제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특히 이제 가격 전가력이 좋은 회사들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실적 장세가 그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만한 종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이 저희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현금 비중이야 뭐 각자의 그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는 역금융 장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앞에 장세, 금융 장세나 실적 장세는 뭘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 장세에서는 그 돈나무 언니처럼 그 누나가 좋아하는 주식들 이런 거 사는 게 중요하고요. 실적 장세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금융 장세에서는 뭘 사지 않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뭘 피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체면에서 깨는 시간이 바로 역금융 장세예요. 집단 체면에서 깼을 때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라고 해서 던지는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쉽게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융 장세에서의 그 히트 종목들이 역금융 장세에서 이제 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역금융 장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는 종목을 봐야 되고 종목을 엄격하게 골라야 되고 숫자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 부풀어진 종목을 피해야 되고 집단 체면에 같이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은지님 이제 팩트 폭행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자료 준비한 게 열흘 전이거든요. 근데 정말 순식간에 열흘 만에 이 현상이 더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무섭고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KSS 몰빵님이 이제 결국 실적이네요라고 아이디가 아주 의문심장한데요. 결국 실적이네요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진짜 중요한 때고요.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집단 체면을 지배했던 종목들을 지금 손에 갖고 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첨언을 하면 역실적 장세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겨울에 해당을 하고요. 이때가 그 언제 올지 알기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역금융 장세에서 이제 시장은 박스권이고 종목들이 툭툭툭툭 올라가는 게 막 몇 배씩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게 결국엔 이제 절벽이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그때 이렇게 정신 차려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좀 힘든 국면으로 가면 이제 그 윈터 이즈 커밍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때는 언제 이게 온다를 맞추는 것보다 그 마지막 상황,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겨울 상황에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겨울에 들어가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봄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뭐 덜 매력적인 걸 팔아서 더 매력적인 걸 산다든지 이런 작업들 하면서 이제 봄을 기다리면 또 이제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돈이 풀리면서 시장에 올라가는 금융장세,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와이어사님 집단 체면 뭐 게임 메타버스 얘기하셨는데 뭐 제가 직접 거론하기 힘들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흰둥이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참 좀 고민스러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산업이 커질 거는 명확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될지 저희는 일단은 계속 보자. 그리고 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곳으로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로 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이 돈나무 언니가 운영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입니다. 이게 2020년부터 그래프거든요. 정말 2020년을 풍미를 했죠. 그런데 지금 딱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냐?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단 체면에서 좀 깨기 시작을 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저 파란 그래프는요, 우리가 숭상하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입니다. 2020년에는 정말 재미없었죠. 이때 진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버핏이 조롱을 받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버핏 시대는 갔다. 그런데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캐시우드 언니랑은 거의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붙게 되죠. 사실 저는 버크셔 해스웨이 주가를 가끔 보는 게 이게 가치주로 스타일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갔느냐를 좀 보여주는 시금석 역할을 좀 하긴 해요. 이 버크셔 주가가. 근데 이런 변화는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났고, 실제로 99년도에 IT 버블은요, 미국에서 탄생해서 미국에서 꺼져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고 해서 저런 종목이 영원히 올라가거나 뭐 스마트 머니만 있어서 집단 참여에 걸리지 않는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이 뭐 단기적으로는 저도 뭐 결국은 그 최후의 승자는 결국에는 버핏이다. 지금 현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또 언제 사냥에 나설지 지켜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그런 그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버핏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진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거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악재를 흡수해 가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그리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인상되고 긴축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시장이 그렇게 급락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 가야지 이제 시장이 깨지는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시장이 빠져서 내 계좌가 녹는 게 아니고요, 이소부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포트폴리오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뻘거벗은 상태에서 같은 편 하고 있으면은 같이 수치를 입게 되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장에 비해서 지금 더 고통받는 분들은 아마 시장 자체, 시장의 하락률 자체보다는 아마 이 벌거벗은 임금님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고집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에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SM과 이제 카카오페이의 예를 들어보면, SM이나 카카오페이나 뭐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고평가, 하나는 뭐 많이 고평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SM은 괜찮고 카카오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M은 기본적으로 실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8조거든요. 근데 기대감은 있고 내러티브는 있는데 실제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저는 사실 스톡옵션을 매각한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망신을 당한 게 아이 때문이었다, 벌거벗은 임금님 저 아이 때문이었다, 그런가요? 임금님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카카오페이 인기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빠지면은 싸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두 부류가 이 주식을 삽니다. 한 부류는 단계 반등하겠지, 반등 먹으러 들어간 분. 두 번째는 그 내러티브를 진짜 믿는 분들. 이렇게 두 분들이 들어가는데, 전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경우, 딱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반등 먹으러 들어갔다가 계속 빠지면서 피해를 입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류는 사실 지금 사이클에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아주 초장기란 모르겠지만 지금 사이클에는 이런 종목이 각광받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사이클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크래프톤이라는 여기 보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이거 제가 쓸 거 그랬습니다. 장기 투자 당했다라고 카노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 하나 더해서 표현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요, 이제 크래프톤 뭐 다 아시죠? 사실 이제 새로 IPO한 주식들이 그때 IPO 때 관심이 많아서 좀 많이 각인이 돼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이제 많이 알려진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래프톤은 숫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그를 돌려서 숫자를 내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런 주식이 위험하냐면 아이디어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크래프톤이 IPO를 하고 이후에 올랐던 건 뉴스테이트라는 새로운 게임이 히트를 칠 걸 가정하고 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명백하게 그 게임은 지금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반등을 먹거나 크래프톤이 얼마 전까지는 주가가 이랬는데 지금 여기니까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실 계속 반복해서 빠지면서 계좌가 녹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들로 본인의 위험성, 포트폴리오 위험성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종목을 솔직하게 까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다, 팩폭 오지시네요라고 외통수 초살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라이브 방송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뭐 워낙에 요즘에 뭐 3프로 TV나 많이 들으시니까 이 중에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과연 어떤 관계로 지낼 거냐. 저는 뭐 옛날에 어떤 뭐 무역 전쟁의 모습보다는 일단은 기술 전쟁의 모습일 거고요. 오히려 무역에서는 좀 협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고 그 시진핑은 3년임 뭐 결정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큰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노이즈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시기를 거치면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시장이 17% 정도 빠졌거든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2018년이 약세장이었나 이러실 텐데 그때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19년 동안 마이너스를 딱 두 회를 냈는데 하나 금융위기였고 하나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뭐 때문에 빠졌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죠, 사실. 뭐 매크로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은 굵직굵직한 기억나지 2018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미국 중국이 많이 싸우면서 그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저는 그 패러다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중국은 지금 긴축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미국이랑은 약간 디커플된 느낌이죠. 중국이랑 오히려 한국 시장이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지만 중국이 어떻게 경기를 부양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미국보다 좀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데 저는 지금 중국의 동향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에너지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인플레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도 분명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이제 기다리셨던 이제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이거는 뭐 여러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미 좀 말씀을 드려서 좀 식상하실 수 있는데 뭐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단 성장 산업은 K자 들어갔을 때 잘 어울리는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일 유업 얘기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내수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FNF만 하더라도 해외 확정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간 거잖아요. K자 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K-에스테틱이 있습니다. K자가 들어간 산업의 특징은요. 먼저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 고급 공급자와 고급 수요자가 치열하게 그 안에서 역동을 일으키면서 수준이 높아진, 그래서 해외에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통하는 그런 산업인데 뭐 K-팝, K-드라마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교육도 최고잖아요. 저는 사실 K-사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K-에듀는 언급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밖에 나가서 통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나 환경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K-팝은 우리나라 노래를 불러도 외국인들이 들어주고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도 더빙을 달면은 봐주고, 그리고 특히 K-에스테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주사제나 그런 기기나 레이저 기기나 이런 것들이 뭐 의사들이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가성비가 좋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검증받은 제품을 되기 때문에 제가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별을, 그러니까 지금 채팅장에도 막 K 붙여가지고 뭐 K 준철, K 민국, 뭐 아까 보니까 뭐 K 푸드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 K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사실 K 에듀 같은 경우는 안 된다. 근데 K 치킨은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의 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특히 가맹 사업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가시적으로 보여준 부분은 크지 않지만 주목해서 보고 있고,
사실 뭐 비비고 같은 경우도 이제 K푸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뭐 화두를 드리는 게 종목이야 사실 좀 K팝, K드라마, KT 뻔하니까요. 뭐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산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뭐 다 나옵니다. K라면, K만두, 예, 좀 부정적으로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K자가 들어갈 만한 산업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종목을 찾아보자. 그리고 좀 사이클이 지금 좋을 만한 산업, 당연히 금리 인상기니까 은행과 보험이 좋고요. 은행은 약간 규제 이슈가 있지만 여전히 싸고, 보험은 금리 인상과 내년에 있는 뭐 IFRS 17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고, 뭐 손해율도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여전 은행 보험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간 좀 사이클을 좋게 보는 게, 이제 그 주택 물량이 늘어난다,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건자재와 건설도 좀 갈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공급이 많이 줄고 좀 압축이 돼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시멘트 가격 인상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제가 재작년에 2020년에 참 좋아했던 그 산업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그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속한 산업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의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앞서가게 되면 저희가 비중을 많이 줄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애플카 이슈 이후에 보면 자동차가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질 못한 거죠. 반도체 수급 이슈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수요는 많고 이제 공급만 재개하면 되기 때문에 큰 폭의 성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올해 뭐 대형주 중에서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나씩 얘기하는 이제 너무 싼 종목, 경제를 부탁해 님이 SK 행보를 눈여겨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어떻게 시장 인식이 바뀌어서 없어질지, 이걸 이제 그 질문을 주셨거든요. 지주회사가 전반적으로 싼 거 맞고요. 디스카운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주회사를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뭐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SK가 가장 기대되는 그 지주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제이킴님께서 SK 너무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질문 주신 그런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와 해소폭까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주회사가 디스카운트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굳이 자회사가 있는데 지주회사를 살 필요가 있나? 지주회사의 별도의 의미가 따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SK 이제 그 빗대 보면은, SK는 자회사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SK 자체가 자회사를 뭐 지분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새로운 회사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주회사단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의 약간 벅셔 같은 그런 지주회사 자체로서의 존재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심지어는 SK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합병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요즘 얘기하시는 뭐 물적 분할 뭐 이런 거에 이제 반대되는 액션들도 같이 취하는 거, 이게 이제 SK의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가, 대주주들이 지주회사 주가를 올리기 싫어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데 SK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고요. 저희한테도 매번 그 의견을 구합니다. 심지어는 오늘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기업 가치가 제고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원래 그 SK 경영자들, CEO들은 KPI에서 주가가 차지하는, 주가가 인사평가에 미치는 비중이 30%였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60%까지 올라갔어요. 주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주회사, 이런 속성을 가진 지주회사는 디스카운트 폭이 큰 만큼 올라갈 때도 이제 그만큼 탄력적으로 갖고 있는 동안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K가 떨어지는 거 빼고는요. 보이군이 멋있다 SK인데 진짜 멋있습니다. 정말 차별화되어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현재 주가는 별개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일단 준비한 자료는 마칠까 하는데요.
올해 여러 가지 그 이제 많이 뭐 동학개미들이 이제 학습 능력이 좋아졌다, 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 그리고 제가 뭐 저희 부자 TV에서 듣는 얘기가 유튜브가 생겨서 이런 영상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현실은 하루 시간표를 봤을 때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을 보고 제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 짤을 제가 보여드리고 어떤 반응이 있을까. 뼈 때리는 그림이라는 반응이 많은 걸로 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이게 팩트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주식 공부보다는 주식에 대한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약세장에서 주식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주식 오래 하기 힘들고요. 건강 해치십니다. 주식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대신 제가 실적 장세 그리고 역금융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 공부를 개별적으로 하면은 그만한 기회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공부한 다음에 액션을 취할 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2012년도 13년도에도 화장품 주식 몇 배씩 올라간 거 있었고요. 2001년도에도 롯데칠성, 롯데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작년에 FNF처럼 출연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공부 안 하시면, 그리고 적절한 마인드를 갖추지 않으시면 그때 살 걸, 그리고 그 벌거벗은 임금님 종목을 그때 팔 걸, 이렇게 껄껄껄껄 하다가 마치 3, 4년 전에 집을 못 산 껄무새들처럼 주식시장의 껄무새가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팩폭이라는 그 채팅창이 참 많은데, 푸앙카르님은 실제로 쓰시는 짤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표를 주식 공부가 걱정보다 많은 시간표로 바꾼다. 그리고 껄무새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받아보니까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 이 마인드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 질문을 굳이 채택하지 않고 이 책을 하나 껴놓은 이유는, 제가 작년에 한 60권가량 읽은 단행본 책 중에서 이 책이 제일 좋았었습니다. 제 베스트 책이었었거든요. 아마 이게 현대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탈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명저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지, 자본주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자본시장은 어떤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지, 어떤 삶이 이런 부를 추구하고 내 생활의 평안함을 지키는 방법인지, 이런 지혜를 주는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일일이 그 댓글을 달아드리는 것보다 이 책 한 권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해야 될 거니면 작년에 잘 읽으셨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책이고요. ROI 확실하게 나온 책이니까 꼭 주문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